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조직에서 사실상 총장 다음 2인자 자리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상 처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수원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한 건데요. 먼저 이재욱 기자의 보도 들으신 뒤에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도움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멈추고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수사를 멈추도록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전자결제망 자료와 통신기록, 당사자 진술이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입니다. 당시 허위사건 번호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의 재판은 지난 7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이 재판에 이 지검장의 사건도 병합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최대 검찰청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청 관할로 재판을 받는 처지에 피고인 신분이 된 겁니다. 오늘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는 결코 없었다며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반부패강력부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출근해 업무를 재개하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재판을 받는 것과 징계나 직무배제는 별개의 절차라며 당장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 지검장의 거취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 2017년 당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특수활동비를 경력금으로 나눠 가진 돈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나흘 뒤 부산고검 차장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역시 피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검찰의 2인자가 법정에 서게 된 상황도 처음이지만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해외로 도망가는 걸 막는 과정에 검찰이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다면 이제 다음 수사 대상은 지금 옥중에 있는 김학의 전 차관을 반복해서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검사들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집니다. 검찰 담당하는 임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네. 자 이성윤 지검장이 이제 수사를 어떻게 방해했다는 건지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 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네. 불법이 있었냐. 이걸 출금 석 달 뒤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파헤치려 했는데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19년 6월 18일 안양지청 수사팀이 가짜 사건 번호로 출국 금지가 됐다고 보고했더니 대검은 고쳐서 다시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하고요. 2주 뒤 보고서에는 출금 당시 밤에 급히 서류가 작성됐고 관할 검사장에게 사후 보고도 했다. 그러니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겠다고 최종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 2주 사이에 이성윤 지검장이 안양지검 수뇌부에 전화하고 의견을 전달해 이 문구가 들어가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자, 의심이다. 네. 자, 근데 검찰이야말로 지휘 라인이라는 게 굉장히 엄격한 조직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말고 당시에 이제 지휘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던 이른바 공익신고서에는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이성윤 지검장만 재판에 넘겼고 다른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 지검장은 보고를 받고 지시한 것 외에 외압 행사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MBC와의 통화에선 오히려 당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법연 수원 동기인 안양지청장과 통화한 것으로 안다며 아무것도 안 한 자신만 재판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김학의 전 차관이 이제 야간에 출국을 하려다가 이제 금지된 것이 이제 불법적이었다.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건데 사실은 본질은요.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 옥중에 있지만은 반복해서 무혐의 처분이 났단 말이죠. 네. 자, 그럼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현재로선 당시 검사들은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과오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절차적 논란이 비롯된 상황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영상 속 김학의 전 차관을 분명히 알면서도 어떤 사실은 눈 감고 어떤 사실은 수사했던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공정한지 답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일선 수사검사들 입장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나 이성윤 지검장 두 사람 모두 검찰 최고위급의 선배들인데요. 김 전 차관 사건 때는 눈앞의 증거에도 칼날이 묻었던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에는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강조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선택적 정의에 대한 비판에 검찰은 별로 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네, 검찰의 이후 수사 과정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임현주 기자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주말 영향이 사라진 수요일 새 확진자는 600명대로 나왔습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유지가 된다면 예고했던 7월 이전이라도 영업 제한이나 모임의 인원수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6월 말까지 고령층을 포함해 국민 1,300만 명이 계획대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크게 줄어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지금보다 완화된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해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1차적인 또 면역이 형성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그 이후에는 어떤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 더 개편안을 이제 적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새로운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의 5개 단계는 4단계로 줄고 단계별 제한 조치도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확진자 수 500명 이상의 2단계에선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허용되고 식당과 노래방 등도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도 개편안과 연계해 2학기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통은 덜하고 효과는 더 큰 스마트 방역을 구축하는 데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7월 이전에 5인 모임 금지를 풀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7월 이전에 하더라도 환자 수가 정말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새 거리두기나 모임 금지 완화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635명으로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영국발 변이가 유행 중인 울산에서 부산으로 전파된 사례가 1명 확인됐고, 남아공 변이가 확인된 경기 부천시는 검사 공고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안에 검사를 받으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감염 비율도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6월 안으로 들어올 국내 세 번째 백신이 될 모더나 백신, 정부가 오늘 모의 수송 훈련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60에서 64세 국민의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백신 관련 소식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의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이 군과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옵니다. 지게차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진 백신은 소분 작업을 거쳐 냉장 차량에 실리고 곧바로 전국 5곳의 거점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2분기부터 연말까지 2천만 명분이 들어올 모더나 백신 수송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저온 유통. 백신을 접종센터에 넘길 때까지 온도가 2도에서 8도 사이로 잘 유지되는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아직도 5도 유지되고. 모더나 백신은 화이자와 동일한 mRNA 방식인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최대 7개월까지, 냉장고에서는 한 달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백신 수송 지원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60에서 64세의 예약도 시작됩니다. 예약률은 70에서 74세는 46.9%, 65에서 69세는 31.3%로 나타났는데 방역당국은 예약이 진행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예약률 80%를 목표로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접종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 지병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는 예방접종은 더욱 필요합니다.
백신도 사흘 연속 도입되면서 접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화이자 백신 43만 8천 회분이 도입된 데 이어 내일과 모레엔 코백스 물량과 정부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연이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온 백신을 사용해 모레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30세 미만에 대해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중단됐지만 이미 1차 접종을 한 30세 미만은 2차 접종을 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최소 1명을 낙마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여당이 초유의 집단 행동에 나선 건데요. 먼저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80여 명이 소속된 더민초가 논란이 된 장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최소 1명의 낙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인사권자를 존중해 특정 후보를 지명하진 않겠다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1명 부적격 제안을 강력히 청와대에 권고할 것을 요구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더민초 회의에선 특히 정의당이 반대한 2명,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여당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청와대에 반기를 든 건 초유의 일입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결정적인 결격 사유는 없다는 설명에도 민심이 돌아서지 않고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비난이 커지자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최소 1명 이상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결단을 해줄 것을 청와대와 지도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등을 감안해 최대 2명의 사퇴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수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입니다. 인사청문 특위는 총리 인준과 장관 후보자 문제를 연계한 국민의힘의 반대로 오늘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야당이 끝까지 총리 인준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당 분위기도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요구는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능력 있는 발탁 인사라고 했던 청와대 입장과는 배치되는 행동인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현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청문 보고서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직후에 오늘 민주당 초선들의 요구가 나왔단 말이죠. 청와대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첫 반응은 한마디로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문제 제기는 종종 있었지만 당정청 쇄신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 초선 의원 80여 명이 한 목소리로 공개 입장을 표명한 건 무게감이 확실히 다릅니다. 특히나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재차 요청한 상황에서 나온 초선들의 집단 행동이기 때문에 청와대로선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반기나 충돌로까지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경계를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금요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또 당 지도부 의견도 다양한 경로로 듣고 있고 들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다시 공이 청와대로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문 대통령의 고심 역시 깊어질 것 같네요. 어제만 해도 금요일까지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안 오면 주말에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임명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임명 여부와 관련해서 단정적으로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라고 했고 후보자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까지 일부 후보 부적격 의견을 밝히면서 결국 대통령이 물러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시선은 그래서 모레 예정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 간담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 후보자 문제를 어떻게 매듭 짓느냐에 따라서 당청 갈등 확산 여부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조준격을 단 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생생한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발표했다는 계엄군의 기존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인데요.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군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계엄군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제11공수여단 계엄군은 금남로 주요 건물에 저격수가 배치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하니까 그런 식인데 이제 벌써 총질을 안 보니까 저기로 가겠다는 느낌을 하고 그냥 바로 물러나갔어. 뒤로. M60 기관총과 M1 소총의 조준경을 달아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겁니다. 내가 장갑차 있는 애들 내가 저걸 했네. 목을 겨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두께 머리를 겨냥? 목을 겨냥해요. 원래는 목을 겨냥해야 돼. 이틀 뒤인 5월 23일 제11공수여단이 광주 주남마을에서 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하고 사체를 처리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이 죽음만 보고 있어. 이제 한명 사람 하고 우리 왜 오는데 몇몇 지도자들이 낚아놨습니다. 그래야 연결되는 거야. 이 새끼 쏘지 어떻게 이런 얘기. 또 계엄군이 차량에 기관총을 쏴 신혼부부가 숨지는 등 민간인 시신 41구가 사라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준 사격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5.18 진상규명위는 이제 집단 발포를 누가 명령했는지 다음 달부터 신군부 세력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격병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자위권 차원하고 상치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는 9월 조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안매장과 집단 발포 책임 규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300kg에 달하는 쇳덩이에 짓눌려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 만에 원청기업 동방이 평택항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를 한다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고 정작 유족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평택항의 한 건물 앞에서 동방 관계자 20여 명이 일제히 허리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고 이선호 씨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 만입니다. 컨테이너 작업을 하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고 필요한 모든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보상을 논하는 게 결례인 줄 알지만 유족들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방은 사과문 발표 일정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정작 자신들도 모르게 누구를 위해 발표한 사과문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죠. 저한테는 아무런 사과도 없고 사죄도 없고 하나의 보여주기식입니다. 보여주기식. 고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다 무게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졌습니다. 평택항을 방문한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진 이선호 씨의 아버지는 감정에 북받친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얼마나 더 죽이려고 이러십니까? 간담회에서는 평택항을 관리하는 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해양수산청은 사고 발생 초기 300kg에 달하는 부품이 바람 때문에 접히면서 이 씨를 쳤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한번 구기를 갔다 와서 이게 바람이 넘어가는 건지 발로 걷어차서 넘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상급기관에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가족은 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도 없었다며 위험을 방치한 공무원들의 잘못도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조사했지만 아직도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유치원 등원을 위해 4살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가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며칠 전 눈 수술을 받아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 30대 여성이 4살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인도를 걸어갑니다. 모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다가옵니다. 곧이어 차량이 모녀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돌 뒤에도 가해 차량은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차량에 완전히 깔려 4, 5m 정도를 끌려갔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한 행인은 도로 위에 쓰러진 아이를 안고 인도로 대피합니다. 아이는 목숨은 구했지만 엄마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결국 숨졌습니다. 원래 버스 태우는 엄마인데 날이 좋아서 애랑 걸어가서 꽃 구경한다면서 간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쪽에 있어가지고. 사고 차량 운전자는 인근 주민인 54살 남성 A씨.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사흘 전 왼쪽 눈에 생긴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눈앞이 흐릿하게 보였고 차량 앞유리 옆에 기둥에 가려져 모녀를 제대로 못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에 발견을 했어요.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안대로 한 것도 아니고 핑계되는 거죠. 사고가 난 구간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도로에는 30km 속도 제한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신호등도 없는 2차선 이면도로여서 당연히 감속 운행을 해야 하지만 평소에도 빠르게 달리는 차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가 항상 위험해요. 애들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신호등 안 해주시더라고요. 경찰은 A씨의 과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도 속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윤상문 기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한 중국인이 동료에게 폭행당해 눈 일부를 드러낼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를 직접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경찰은 긴급 체포도 하지 않았고 결국 가해자는 경찰 조사 바로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대체 이런 황당한 일이 왜 일어난 건지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결혼한 누나를 따라 한국에 와 용접공으로 일했던 중국인 관모 씨. 지난 2018년 12월 30일 인천에서 중국인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쪽 눈이 심하게 다쳐 안양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족이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풀어줘가지고 나가는 걸 제 처가 스마가 잡아갖고 있다가 집에 가져와 그러고 놔줬는 거예요. 놔두고 피의자는 이제 가버렸죠.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을 때부터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지금 얘 보내버리면 다시 놓칠 수 있으니까 와서 데려가서 수사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작 인천의 수사를 요청하니 안양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경찰이고 거기는 경찰이 아니신 거 아니잖아요. 안양까지 가셨잖아. 그럼 거기서 친구에선 처리해달라면 되는 거지. 우여곡절 끝에 수사는 인천 중부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긴급 수술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단 진단서부터 가져오라 했습니다. 풀어주면은 못 올 친구는 맞아요. 연락처도 제대로 했는데 눈이 만약에 저런 게 확실하게 된다가 되면은 사전 영장을 또 신청을 해요. 실명됐어요. 실명이 됐다고요? 예. 진단서를 가져와 보세요. 수술이 끝나자마자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이번엔 담당 형사가 퇴근했다며 이틀 뒤에나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퇴근하셨어. 모레 전화하셔가지고 그 담당 형사님만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사건이 있어서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그래. 경찰은 결국 조사 4시간 만에 가해자를 풀어줬습니다. 가해자는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출국 정지를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 직후인 12월 31일
검찰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며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신청서가 접수됐던 건 피의자가 도주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미뤄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는 한쪽 눈을 잃고 더 이상 용접공으로 일할 수도 없는 상황. 这个就是天气热时候，天气热就是给太暗的又严重。请申开工，我老板可能你是老板也报不下来。 관 씨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달라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바로 간다 윤상문입니다. 위니아의 오래된 김치 냉장고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 위니아 측이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콜을 신청하는 자체가 워낙 까다롭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리콜이 이렇게 더딘 사이에 화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치는 발효과학이라 김치 맛이 살아있어요. 발효과학. 1995년 12월 김치 냉장고 딤체가 태어났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딤체에서 잇따라 불이 나고 있습니다. 집 전체가 홀랑 타버린 화재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가 이제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대요. 전체가 다 새카만해가지고. 문제의 제품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들입니다. 모두 278만 대입니다. 릴레이라는 작은 부품에서 합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위니아는 지난해 12월부터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부품을 바꿔주거나 아예 새 제품을 할인해 보상 판매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불만이 큽니다. 우선 고객센터 연결이 힘듭니다.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상담사 연결까지는 약 11분 24초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계속 쓴다는 건 솔직한 말로 좀 찝찝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통화를 하면요. 고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연결이 안 된다고. 보상 판매도 하고 있는데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서비스 기사가 방문해야 하고 그 서비스 기사를 통해 사야만 할인해 줍니다. 매장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안 판대요. 불이 계속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보상 계속 기다릴 바에는 뭐 답도 없을 것이고 보내겠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출고가에서 최대 28%를 깎아준다는데 그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보다 비쌉니다. 생색만 내는 겁니다. 인터넷 가격하고 또 비교를 하시면요, 인터넷이 조금 더 쌉니다. 모델이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리콜 대상 김치 냉장고 278만 대 가운데 현재까지 리콜이 완료된 건 126만 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4개월 동안 위니아 딤체에서는 50건이 넘는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인천의 한 노래 주점 손님이 주점에서 나오는 장면 없이 20일 넘게 실종 상태인데 경찰이 오늘 이 주점의 업주를 살인과 사체를 벌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아직 사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 주점의 화장실 배관에서 시신을 훼손시킨 흔적이 나온 겁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인천 중구의 한 노래주점. 40대 남성은 이 노래주점에 들어왔다가 실종됐습니다. 닷새가 지나도 연락이 없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CCTV엔 이 남성이 노래주점에 들어가는 모습만 있고 나오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CCTV엔 검은색 가방을 힘겹게 들고 나오는 노래주점 사장이 찍혔습니다. 경찰은 정황상 사장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곳은 사건 현장에서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경찰 기동대 약 120여 명과 경찰견까지 동원돼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오늘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노래주점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노래주점 화장실에 있던 하수구 배관이었습니다. 이 배관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훼손된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노래주점 사장이 14리터짜리 락스와 75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노래주점 사장과 실종된 남성은 술값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술값을 못 낸 남성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새벽 2시까지 영업한 걸 고발하겠다며 112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한 피해자가 주소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접수자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뭐 긴급하다든지 신체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비출동으로 종결한 겁니다. 체포된 노래주점 사장은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난 3월 한인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의 총격 사건은 특정 인종과 성별을 겨냥한 증오 범죄였다고 현지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원래 경찰은 피의자 말만 믿고 성중독 범죄로 처리하려다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We need a hiding right now. That's why. Please. Is it a male or female? They have a gun baseline. 탁자 밑에 숨어 속삭이듯 신고 전화를 해야 했던 공포스러운 상황. 애틀랜타주 마사지업소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의 표적은 처음부터 뚜렷했습니다. 경찰분들이 주위 업소에 오셔서 백인 남성이 총격을 가하고 아시안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러니 문을 빨리 닫고 열어주지 말아라 이렇게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건 당일 MBC가 아시아계를 노렸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달리 미국 언론은 연일 성중독에 시달렸다는 용의자의 주장에 더 집중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에게 나쁜 날이었다며 두둔성 발언까지 하는 등 인종 문제는 경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달 만에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피해자의 인종, 성별과 관련된 증오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seek sentence enhancement pursuant to Georgia's sentencing enhancement statute, commonly referred to as a hate crime statute. 다만 조지아 주법에 따라 살인 등 다른 혐의로 일단 기소해놓고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증오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지난해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명백한 증오범죄라며 공론화에 앞장서온 한인사회는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습니다. 증오범죄가 적용되면 2년간 복역해야 하는데 어차피 살인죄의 경우 최대 종신형이나 사형에 해당돼 형량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법당국이 증오범죄를 심각하게 다루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오랜 피해에 시달려온 아시아계 호소에 응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여중생들이 또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경찰은 폭행 당시 현장에 남성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한 상가 건물. 승강기에서 내린 10대 여학생 3명이 옥상으로 향합니다. 옥상에서 잠시 들어온 한 여학생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화를 내고 또 다른 여학생들이 다시 옥상으로 몰려갑니다. 지난 7일 밤 이 옥상에선 15살 여중생 1명이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포항에 사는 또래의 2학년 여중생 5명이었습니다. 제가 소리가 나가지고 봤는데 애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몰리고 있더라고요. 10대들이에요, 다. 이곳 건물 옥상에서 시작된 폭행은 인근 아파트와 야산에서도 계속됐습니다. 피해 여중생을 차량에 태워 장소를 옮겨가며 폭행한 겁니다. 다른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1시 50분쯤 공원의 공용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피해 학생을 발견했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고 뇌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예, 머리도 많이 맞으니까 얼굴도 다 부으니까 내 안에도 피 좀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눈도 다 부어가지고 뭐 한쪽 눈 못 뜨고 한쪽 눈을 살짝 뜨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지난 4월 가해자들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자신을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되냐고. 독박이 부탁인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가 하기 싫다고 하니까 그 위협식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경찰은 가해 여중생 5명을 불러 조사하고 당시 옥상에 가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성인 남성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중국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기 자전거가 폭발해서 5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전기 자전거 이용이 많은 중국에선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할머니 품에 안긴 아기까지 5명이 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전기 자전거에서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자전거 주인이 다시 문을 열려고 해보지만 곧바로 화염이 일면서 밀폐된 공간은 폭탄이 터진 화재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5명 모두 크게 다쳤습니다. 最小的伤者是一名仅5个月大的婴儿。目前受伤女婴生命体征相对平稳，已脱离生命危险。 연기가 나기 시작한 곳은 역시 전기 자전거입니다. 이내 하얀 연기가 엘리베이터 안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자전거는 타서 뼈대만 남았습니다. 강력한 폭발이 일어난 건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가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包括我们这个铁门呢，瓷砖呢都有炸裂的情况，然后这个浓烟把整个走道这一个全部给熏黑了。 중국의 전기 자전거 폭발 사고는 10건 중 9건이 실내에서 충전 중이거나 장시간 운행을 마친 후에 발생합니다. 배터리가 오래됐거나 연결 전선이 불량한 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부터 전기 자전거를 실내에 둘 수 없게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건물 밖 벽보에는 전기 자전거를 실내에서 충전하지 마십시오. 실내에서 역시 전기 자전거를 복도나 계단에 두는 건 위법행위라고 명시하면서 단 100초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예 사고를 미리 막을 방안까지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이 눌러지지 않습니다. CCTV가 전기 자전거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전기 자전거 화재 사건은 보도된 것만 124건.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은 마침 오늘이 재난 방지의 날인데 베이징시는 전기 자전거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을 보면 바로 신고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태어난 지 7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서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7개월 된 여자 아기가 의식을 잃은 채 실려왔습니다. 친부모가 데려온 아기는 머리를 다쳤고 온몸에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통증 자극에 반응이 없는 상태였으나 현재는 회복이 돼서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는 상태로 회복돼서 지금 중환자실로 입원한 상태입니다. 출동한 경찰은 친모인 20대 A씨가 아이를 폭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새벽 1시쯤 자신이 사는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하다 홧김에 아기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가까운 병원에 아기를 데려갔다가 상태가 위중하자 남편과 함께 진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왔습니다. 친부는 아내를 말렸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전부터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2016년 가수 정준영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가 성범죄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2차 가해를 부추기는 듯한 기사, 그리고 댓글들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A씨는 가수 정준영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A씨에게는 정 씨의 인생을 망쳤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유명 인사를 이길 수 없을 거란 두려움에 바로 고소를 취하했지만 고소 사실은 기사를 통해 알려졌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악성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제 행실을 탓하고 저한테 꽃뱀이라고 하고 무고죄라고 하고 언론에서 무자비한 보도를 하고 환청이 들릴 정도로 정신적 고통이 심해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1년 넘게 병원 치료도 받았습니다. 이후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고 시간이 흘러 A씨도 괜찮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자신이 언급된 한 지상파 방송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성이 이제 막 찾아와서 초인종도 누르고
이제 만나자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준영 매니저 수습해야 된다고 막 치워라 뭐 이런 거죠. 약간 치워라. 기자들은 당시 A씨가 정준영과 다시 사귀면서 고소를 취한 것이라는 사실과 다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A씨는 무엇보다 피해자인 자신을 소재로 삼아 아무렇지 않게 떠드는 모습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모욕적이고 제가 그런 걸 당했다는 거를 남한테 공표하는 것도 모욕하는 거고. A씨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를 바로잡겠다며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기자들에게도 메일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받지 못했고 오히려 A씨의 댓글이 다시 기사화됐습니다. 절대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해놓고 그래서 너무 위선적이다. 최소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결국 A씨는 유튜브에 출연한 기자들을 언론사가 징계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들이 흥미거리로 소비되는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에 대해 SBS는 피해자의 고통을 드려 죄송하다며 해당 동영상은 삭제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A씨는 청원을 올리면 또 악성 댓글이 달릴 걸 알지만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폭력 사건들의 댓글을 볼 때도 2차 가해 댓글이 달리는 걸 봤거든요. 그 고통을 알아서 마음이 아파서 이제는 진짜 나랑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대규모 유혈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로켓포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요격됐고 전투기 공습에 건물들이 폭파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희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밤중 로켓포 수십 발이 빗발치더니 불빛과 함께 공중에서 폭발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쏘아올린 로켓포를 이스라엘군의 아이언돔이 요격한 겁니다. 아이언돔은 미사일 발사체의 움직임을 감지한 뒤 요격 미사일로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방어 체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개발했는데 2011년 실전에 배치됐습니다. 요격 성공률은 90% 이상. 사흘 동안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 1000여 개의 대부분을 폭파시켰다는 게 이스라엘군의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80대까지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13층짜리 주거용 건물이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이번 충돌로 팔레스타인 주민 최소 43명이 숨지고 3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سمعنا صوت ضربة قوية فأنا دغري قلت خلص الولد يعني راح عرفت إنه الولد إنه رايح إجوا الناس ولقينا ناس برضو على المستقل مستهدف. 이스라엘 주민도 6명이 숨지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혈 충돌이 전면전으로 치닫자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나섰습니다. This spiraling escalation must cease immediately. The United Nations is working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de-escalate the situation urgently.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공동 성명을 준비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고 비공개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씨의 반성한 줄 없는 편지를 공개해 공분을 일으켰죠. 그런데 이 편지가 불법적으로 취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적 응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된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이로 시작되는 편지에는 하트와 웃음 이모티콘이 가득하고 이민을 갈지도 모르니 딸아이의 영어 교육을 당부하는 내용과 함께
멋진 아들을 허락해준 시부모에게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이 편지를 쓴 사람은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씨. 정인 양의 죽음에 대해서 반성 한 줄 없는 편지가 공개되면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네요. 아이에 대한 미안함 없이 그 아이를 학대하고 있었다는 게 보이잖아요. 반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염치가 좀 불고 뻔뻔하더라고. 먼저 사과를 하고 편지를 썼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남편에게 증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문제는 해당 유튜버가 사적 응징을 위해 편지를 불법으로 촬영해 공개했다는 점인데요. 결국 정인 양의 양 조부모는 오늘 해당 유튜버를 건조물 침입과 비밀 침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적 응징 논란은 최근까지도 끊임없이 불거져 왔습니다. 이달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 남성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이 고스란히 공개돼 파문이 일었고 전격적으로 택시기사 폭행범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집 앞엔 100여 명의 유튜버와 시민들이 몰려와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사적 응징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어떻게 보면 정의롭게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닐까 싶고. 근데 그거는 개인 프라이버시일 수도 있고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적 응징 자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가 정해놓은 형벌보다 더 높은 과잉 형벌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법치의 붕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적인 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국회 회의장에 아기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아직도 우리 국회는 자녀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이를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수유가 필요한 아이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법안 내용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용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준비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영아인 자녀를 국회 회의장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총리, 국무위원 등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바꿔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는 수유를 위해 동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국회 본회의가 보통 한 번 열리면 2시간, 3시간 이상씩 열리는데 그 기간 동안 그러면 아이는 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20대 국회 때 출산을 했던 국민의힘 신보라 전 의원도 당시 같은 개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습니다.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기존 규정을 근거로 아이 동반을 요구했는데 이마저 거부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외에는 절대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이 왜 생겼을까? 그것은 국회의원의 심의권의 보장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우리 국회와는 달리 다른 주요국 의원들은 회의 때 아이를 동반합니다. 지난 2018년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를 안고 의회에 출석하는 미국 상원 의원. I just think it's amazing and I want to thank all my colleagues for the unanimous consent vote so we can do this. Thank you. 미국 상원도 본래 비슷한 출입 제한 규정이 있었지만 이때 규정을 바꿨습니다. 회의장에서 아이가 우는 일이 벌어져도 이 때문에 심사권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은 없습니다. And Ellie agrees that we absolutely need to pass this bill. So please pass this bill. And I'm going to go finish feeding my daughter. Thank you. 지난 2017년 호주에선 여성 상원 의원이 아이에게 젖을 물린 채 일어나 발언을 하는 모습이 중계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호주도 2016년 법을 바꿔 수유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동반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에선 남성 국회의장이 갓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동료 의원의 아이를 대신 돌보며 토론을 진행해 화제가 됐고 여성인 저신다 아던 총리는 출산 휴가를 쓰기도 하고 유엔에 아이를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각국 의회가 속속 규정을 바꾸는 건
국회의원의 심사권을 강조하다가 도리어 여성 의원들의 심사 참여 자체를 막을 수 있다는 반성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출산휴가 규정이 없는 우리와 달리 미국은 12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고 독일과 핀란드, 덴마크에선 출산휴가 또는 대체의원 지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그럼 이 국회 아이 동반 법안을 마련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에게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 의원은 나흘 전에 출산을 해서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데요. 저희가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이 좀 자고 있어가지고. 아 예뻐라. 소개 좀 해주세요. 아이고. 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세상에 나와서 이제 5일차 정도 된 튼튼이고요. 아직 이름은 정하지 못했는데요. 눈 뜨기 전에는 남편 닮았다 생각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좀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국정감사 때 특히 병원 많이 가셨다면서요? 네, 그때가 이제 가장 국회에서는 업무가 많고 바쁠 시즌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쯤에 이제 임신을 확인을 해가지고 좀 쉽진 않았어요. 의료실도 여러 차례 가고. 지금 어떤 상태로 산후조리원에 있으신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산전 산후휴가가 보장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임의로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서 쉴 수 있는 첨가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또 오영환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등려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비단 여성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과 임신과 육아를 고민하는 가임기에 있는 많은 20대, 30대 가임기의 여성과 남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워킹맘과 워킹 데디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회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전 산후휴가라거나 육아휴직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점들을 만들어가는 법 개정 논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의원들에게도 꼭 필요한 논의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국회에서 이런 제도적 정비들을 해 나가는 것 자체가 다른 영역에서도 또 여성들이 혹은 남성들이 더 많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의 첫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 감사해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 교수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교수는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려는 학교 측의 대응 때문에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입니다. 저는 강간 피해자입니다. 영남대학교 김모 교수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수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고스란히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에 벌어졌습니다. 딴 사람들이 알도록 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진짜 길을 쓰고 살았는데 지속적인 성추행이 있고. 김 교수는 참다 못해 1년쯤 지난 작년 9월 학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보직 교수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조용히 했으면 좋겠다. 증거를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시끄럽게 하려면 같이 갈 수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라. 이런 식으로. 김 교수는 지난 2월 가해 교수와 보직 교수를 각각 성폭행과 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가해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으로부터 분리 조치, 수업을 배제한다거나 하는 일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가 너무 좀 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힘들었고. 결국 김 교수는 사건을 덮을 수 없게 용기를 냈다며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직 교수 역시 사건을 무마하려고 강요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요할 필요가 없었던 게 지금 그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그 주장도 저한테 한 적이 없거든요.
영남대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LH 직원들을 비롯한 투기꾼들이 농지를 사들일 때 거액의 돈을 빌려준 곳이 바로 농협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해봤더니 농협의 직원들도 가족들 명의로 거액의 담보대출을 받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대출을 받을 때 자기가 직접 심사한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3기 신도시 지역입니다. 외지인들이 농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거액을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산 농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하고서는 농업 경영 수익이 제대로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금융당국은 북시흥 농협과 부천 축산 농협의 대출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농협 직원들의 수상한 대출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금융기관들은 특혜 대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은 농지담보대출이나 상가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협 직원들은 가족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갔습니다. 자기 명의로만 대출이 안 되니까 가족을 동원한 겁니다. 가족의 대출을 직원이 직접 심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도덕이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금 추적 이런 걸 해보니까 본인이 원리금, 대출 원리금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적이 된 거고. 금융당국은 농협 직원들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지자체 공무원 8명과 가족 3명이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 농지 15억 원어치를 사들인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농지담보대출을 해준 것도 역시 부천 축산농협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국내 취업 상태인 국민 수가 작년 4월보다 65만 명 늘었는데 달로 치면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건 분명 좋은 현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시직, 일용직이 많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의 충격이 덮쳤습니다. 취업자 수가 무려 47만 명 줄었습니다. 1년 뒤인 올해 4월, 그때보다 취업자 수가 65만 명 늘어났습니다.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입니다. 전월 대비로도 3개월 연속 개선되는 등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어느 업종에서 늘어났나 봤더니 보건사회복지 22만 명, 건설업 14만 명, 운수 창구업에서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일자리거나 아니면 건설 현장, 배달, 물류센터 같은 임시 일용직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은 1년 사이 배달 대행 기사를 50% 늘렸고 쿠팡은 올 1분기에만 10%를 늘렸습니다. 좀 쉽게 들어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만둘 때 또 쉽게 그만둘 수 있고 하니까. 전체 취업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임시직과 일용직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30대는 10만 명, 40대는 12,000명 줄어들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석 달째 10% 수준이고 체감 실업률은 25%에 달합니다. 4명 중 1명은 변변한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도매와 소매업은 18만 명이 줄어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예술, 스포츠, 여행 같은 대면 업종들도 오히려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일본도 고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주사 맞으러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가 하면 예약 전화는 불통입니다. 이러는 사이 부자들이 새치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고치시 청사 건물 바깥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접속 폭주로 예약 시스템이 다운돼 현장 접수마저 중단되자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도쿄와 요코하마 같은 대도시까지 차질을 빚기는 마찬가지. 普通の家電でかけて30回ぐらいかけてるのかな、それでも。 불안한 노인들은 동네 의원 앞까지 줄을 서고 있습니다. コロナになってもらったら困るので人と人との間を空けてお願いしますね. 예약 대란에 특혜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대규모 약국 체인을 운영하는 대기업 회장 부부가 빨리 접종을 받고 싶다고 요청하자 시청 측이 새치기 예약을 해준 겁니다. これまでさまざまな形でご支援をいただいております。何らかの形でお返しができないかと. 하지만 접종 직전 특혜 사실이 들통나면서 결국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스가 총리는 하루 100만 명씩 7월 말까지 고령자 접종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1日100万回の接種を目標とし、4月末を念頭に希望するすべての高齢者に2回の接種を終わらせるよう. 하지만 최근 일본의 백신 접종은 하루 2, 30만 명으로 11일 기준 누적 약 500만 명, 이 중 고령자는 50만 명으로 겨우 1%를 넘긴 수준입니다. 지자체들도 7월까진 무리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5%까지 추락한 내각 지지율, 도쿄올림픽 개최 모두 백신 실적에 직결돼 있어 스가 정권은 당장 백신 속도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황교안 1000만 개 백신 부탁, 윤건영 얼굴 화끈거려인데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한국에 좀 코로나 백신을 지원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네, 위기에 빠진 한미동맹을 구하겠다면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미국에 지금 가 있는 상태인데요. 네.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 사람들을 만나고 상공회의소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백신 1000만 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네. 미국에서는 쉽게 백신을 맞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또 정부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제인 단체에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들을 듣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함께 방문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점, 도움이 필요한 시점에 백신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한 병이라도 가져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또 긍정적인 답변들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해서 뭔가 좀 백신을 확보를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 전 대표는 미국 백악관 관리한테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노력을 기울인다는 건 사실 외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방미 성과를 둘러싼 이런 논란하고는 별도로 보도자료의 다른 부분은 더 문제가 됐습니다. 황 전 대표는 이렇게 국민의힘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등이라도 백신 지원을 부탁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당장에 백신으로 편가르기를 하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지원을 얘기를 하면서 미국 측에 서울, 부산, 제주를 딱 찍어서 부탁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황 전 대표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안 받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물량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서울, 부산, 제주라도 해달라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황 전 대표의 이런 백신 외교에 대해서 당장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요. 먼 미국 땅까지 가서 대한민국을 욕하다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고요. 정상회담에 소위 말해서 고춧가루라도 뿌려지기라도 한다면 정상회담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감안했을 때 걱정되긴 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박진, 최영도 의원이 백신 사절단으로 미국에 갔는데요. 황 전 대표와 함께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의 대선 출정식 물음표, 경선 연기는 없다인데요.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전국적인 지지 모임을 출범을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사의 대선 전초기지로 불리는 민주평화광장은 발기인만 15,000명인데요. 대선 출정식 같은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네. 민주평화광장은 민주단체를 필수! 새로운 나라, 공정한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갈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을 소개합니다. 한민석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정서웅 의원님, 임종석 의원님. 남은 11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앞으로 먼 길을 함께 서로 손잡고 가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매우 가슴 벅차고 정말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거의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는 느낌인데 민주당 후보 뽑는 경선을 연기하자 이런 말들이 좀 있죠. 네, 9월로 예정된 경선을 2달쯤 미루자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인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조용하고 원만하고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꾸 논쟁되는 게 우리 국민들께서 안 그래도 삶이 버거운데 인생이나 생활개혁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예정대로 9월에 경선을 치르자 못을 박았습니다. 사실 모든 후보들이 동의해야 경선 연기가 가능할 텐데요. 네. 이 지사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최근 부진했던 프로야구 SSG의 추신수 선수가 시즌 7호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1회 첫 타석에 들어선 추신수 선수, 롯데 선발 프랑코의 시속 157km짜리 빠른 공을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이대호가 보는 앞에서 11일 만에 시즌 7호 홈런을 터뜨린 추신수는 최근 6경기 무안타 부진에서도 탈출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내 K3 리그에서 88m짜리 초장거리 골이 나왔습니다. 이 골이 화제를 모으면서 거의 100m에 육박하는 엄청난 골을 넣고도 기네스북에 오르지 못했던 구상민 선수의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K3 리그 강릉시민축구단 골키퍼의 롱킥이 크게 한번 튀더니 상대 골키퍼를 넘어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88m짜리 초장거리 골. 하지만 국내 최장 기록은 따로 있습니다. 주인공은 7년 전 당시 내셔널리그 현대미포조선 수문장 구상민. 아예 골킥을 골로 연결했습니다. 경기장 전체를 가로질러 거짓말처럼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골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인가요? 무려 99.8m. 당시 기네스북 기록이던 91.9m를 훌쩍 뛰어넘는 대기록이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좀 바람이 많이 부는 상태였었어요. 그 앞에 수비 형이 그냥 가운데 세게 차 이랬거든요. 얼떨떨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실업축구연맹과 구단의 노력에도 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네스북 기록으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골킥이니까 경기장 라인이 이제 정확한 거죠. 바로 기네스 협회로 공식적으로 메일을 보냈고 국내에 있는 탑리그, 프로리그만 인정을 하고 너희 리그의 득점은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어요. 현재 기네스북 기록은 넉 달 전 잉글랜드 4부 리그에서 나온 96m. 아, 나보다 짧은데 약간 이 생각하고 있었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제 평생 기록인데 운동하면서. 하지만 골을 내주는 것도 골키퍼다 보니 오히려 동병상련의 아픔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골키퍼가 그 골 먹으면 잠 못 자거든요, 그날.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K리그1 득점왕 경쟁에 뛰어든 제주 주민규 선수가 오늘은 환상 발리슛까지 선보였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기온이 너를 띄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서늘했는데 오늘은 꽤나 덥지 않으셨나요? 지도에 붉게 표시된 대부분의 내륙 지방에선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동기계 관측값으로는 경기도 동두천이 31도 가까이 치솟았고요. 서울도 27.7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 차가운 동풍이 닿는 동해안 지방은 20도를 밑돌며 선선했습니다. 더위는 내일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금요일인 모레 절정에 달할 전망인데요. 토요일부터는 전국에서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이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이번 주말 동안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충청과 남부 내륙 지방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중남부 산지에서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서울 17도, 대구 12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등 내륙 지방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월요일까지 4일가량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12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